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에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KDI가 최근 2025 경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 증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새 자영업 업종이나 이 규모에 관계없이 IMF 그리고 그 코로나 때보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은 뭐 한마디로 역대급 위기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1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이어서 지금 이 100만 명 정도의, 물론 지금 현재 작년에 폐업자 수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네, 국세청 통계로 91만 네, 명.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계속 폐업을 하게 되는 수준 정도라 그러면은 이거는 역대 아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없었고요. 연체율도 역대급으로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금융 부채 부담도 큰데다가 그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이제 한 100만 명이라는 거지 네. 이미 잠재적 폐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가 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업을, 왜냐하면 우리가 폐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희망이 없으면 폐업을 하게 되고 그래 조금만 참으면 희망이 좀 생기겠다 하면 참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참으면서 좀 더 희망이 생길 건지를 좀 두고 보는 이런 자영업자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경기 회복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들 또한 폐업의 대열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폐업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백 회장님. 네네. 네, 회장님께서는 이 경기도 내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이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그 하소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우선 경기도 소상공인 우선 숫자를 현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132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한 7천 명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고용원이 있는 분들이 이제 38만 1천 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경영이나 나홀로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94만 7천 명인데 이분들이 고용원이 있는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 고용원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또 7천 명 정도가 또 7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2020년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창업이 이제 3만 4천 개가 창업을 했고 폐업이 2만 1천 개 정도가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만 3천 개가 이 창업을 했는데 3만 3,500개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폐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수 침체가 가장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고정비가 상승됐습니다. 고정비를 예를 들면 뭐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인데 이 비중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만큼 또 많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제 장사를 이제 자기 돈
온전히 자기 돈 가지고 하신 분도 많지 않고 그런 분들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많은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금리 영향도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보다 이제 오프라인이 이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되는 업종으로 또 많이 몰립니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또 그만큼 과밀해지니까 그만큼 힘들고 또 온라인 마켓이 또 워낙 활성화되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 또 많이 힘들고 그런 원인이 된 것 같고 폐업 같은 경우는 폐업이 많이 어려운 원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폐업을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원리금을 또 일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다른 하나는 원상복귀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그러면 원상복귀가 규모가 좀 있으면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돈을 써서 폐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아예 폐업 자체를 또 못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영업자들의 이 폐업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러면서 폐업이 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이 고용 비중에서 내려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은 91만 명이 폐업을 했고, 그런데 이 폐업 자영업자 감소는 사실 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OECD 이제 국가들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나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나오는데 그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 한국이 한 6, 7위 정도 합니다. 네. 한때는 뭐 4, 5위, 4위 정도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건데 선진국형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좀 더 높죠. 네. 높은데 대부분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은 대개 저개발도상 국가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좀 직업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좀 구조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에 못 미치는 이런 좀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형 구조로 가니까 잘 됐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라면은 참 박수를 쳐야 될 문제지만은 지금은 일자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더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나면은 일자리 뭐 대안이 별로 없어요. 재취업도 힘들고 그렇다고 재창업하기에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재창업도 어렵고 예전 같으면은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지금 놓인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들이 참 이게 우려되는 바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재창업이 네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실제로 요즘은 이 상가들 공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은 사실은 비어 있는데 네. 공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재창업이 어려운 현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월세를 깎아줌으로 인해서 그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그게 뭐 한 300만 원 받았는데 그걸 뭐 150만 원 받으면 건물 가치가 뭐 한 30-40%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월세를 못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재창업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사실 규모가 좀 있고 조금 많이 거느리던 분들이 결국은 저임금 근로자로 가든지 아니면 창업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어쨌든 직업군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몰린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이 자영업자들의 올해 그 경기 전망도 사실 밝지가 않습니다. KDI의 그 경제 전망 수정치를 보면은 기존 2.0% 성장에서 1.6%로
0.4%포인트나 이 하향 전망을 했고요. 특히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은 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2년, 3년, 4년 이 3년 연속 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1.6% 성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내수 상황 어떻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내수가 뭐 최근만 보더라 일단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 계속 뭐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내수 침체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이미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뭐 작년에 사실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전망이 된 자료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점점 좀 내려오더니 뭐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한 1점 뭐 지금 현재 2.0% 그렇죠. 수준이었죠. 2.0% 뭐 또 조금 낮은 데는 1.8% 있었는데 지금은 KDI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1.6%로 네. 지금 이제 전망을 나왔는데 이미 뭐 KDI 아니더라도 해외에서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뭐 1.5%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전망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액은 일종의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지금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네. 소매 판매는 경제가 성장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성장이 왔는데 최근에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2.2%를 감소했다고 그러면서 그게 역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만큼 소매 판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벌써 11월 달에는 100.7이었습니다. 네. 100.7이었는데 2개월 만에 지금 90%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거의 9%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내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결국 내수가 좋지 않다면은 내수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네. 그리고 연체율 증가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대출 규모가 1,064조 그리고 연체 규모가 1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클 텐데 이 부담 이 자영업자들이 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뭐 우리나라 자영업자 부채만이 아니라 가계 부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채가 사실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에 지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부채는 지금 이제 뭐 천조 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넘어섰는데 금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금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바로 이전인 2022년도 1월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1.2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1년 만에 3.5%로 뜁니다. 3.5% 뛰어서 계속 3.5%가 유지되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그나마 지금 3%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3%지만 기준금리가 실제로 그렇죠. 또 대출을 받을 기준금리는 때는 훨씬 높죠. 6, 7%, 뭐 맞습니다. 8%까지도 그건 뭐 신용도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금리 자체가 거의 한 뭐 3배 가까이도 올랐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이거는 뭐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에 의존해서 가게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자영업자 부분들은 이 금리가 뜨니까 이거는 금융 비용 부담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사가 잘 될 때는 네. 그럴 때는 뭐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이런데 장사가 안 되는데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원금을 갚을 엄두를 잘 못 내는 이런 자영업자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빚을 빚으로 갚고 네. 또 이게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요. 네. 이렇게 다중채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사는 어쨌든 자본이 드는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자본이 드는데 처음에 본인들 자본으로 내 자본으로 시작하는 분들 많지 않고 어쨌든 자기 집 담보를 하든 부동산 뭐 이런 담보를 잡아서 어쨌든 조건이 그나마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면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뭐 사업자 대출이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꾸려가거든요. 그게 또 안 되면 영업 환경이 아주 나빠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카드론까지 이제 손을 대면 결국은 빚으로 빚을 막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교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지원 대책이 이 새출발 기금이죠. 이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최근에 신청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 기금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새출발 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만 4천 명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채무 금액은 16조 7,300억인데요. 17조 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1인당 지금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의 채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뭐 감당할 수 있는 물론 자영업자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많이 있을 거고 결국은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채무 조정을 정부가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겠다는 이제 이게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원금 탕감 등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네네. 이 신용상 불이익이 따른다. 네. 그래서 이 기금 신청을 주저해서 사실 이 기금 이 제도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은 이제 이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쨌든 이제 본인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신용 불량자가 되죠. 공공 정보 등록이 되면 2년 동안 아예 이제 은행하고 거래를 못 하는 거죠.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향후 5년 동안 또 신용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7년 동안 현재 이제 이 금융권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정보 등록에 2년간은 당연히 페널티를 받아야죠. 이분들이 이 원금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신용 평가에도 이제 5년 동안이라는 거는 좀 너무 길지 않냐. 이분들이 또 이제 우수한 성실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를 좀 불이익 받는 거를 좀 약간 좀 땡겨주면 어떤가, 최소화해주면 어떤가 그런 걸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관련해서 이 배달앱 문제, 배달앱의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께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직접 합의안 도출 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배달앱 업체들의 이 수수료 그리고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배달앱 사실 이제 작년에 상생협의체가 한 4개월 정도에 가동이 됐었습니다. 네. 됐었고 일단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사실은 충분한 합의가 되지 못했다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배달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달 앱 하면서 배달 이 앱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 수수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비용 부담이라는 거는 중개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광고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도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수료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전체 비용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자영업자 입점업체들은 이런 전반적인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이 과다한 것이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매출은 좀 늘어났는데 수익은 별로 안 좋아졌다.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이제 이 배달앱의 이런 문제는 뭐 지난번에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또 쟁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상생안이 지난번에 합의한 상생안이 이달 중에 시행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상생안이 또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 그리고 보완 방안 설명. 네, 일단 뭐 지난번에 상생협의체에서 만들어진 합의안은 일단 중개 수수료를 보면은 그러면은 상위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거래 기준으로 상위 35%는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 7.8%로 현재 9.8에서 7.8% 낮추긴 낮췄는데 문제는 거기에
추가적인 그 배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변동이 없고 또 금액이 좀 낮은 이 단가가 낮은 쪽에서는 조금 더 손해를 본다는 입장도 있고 매출이 예, 예. 65%는 이제 혜택을 봅니다. 2%에서 6.8% 혜택을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9.8%인데 그만큼 중개 수수료가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시행이 이제 원래 초에 시행을 한다. 날짜는 못 박지 못했던 게 아마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시스템을 이것을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시행이 이제 곧 들어간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네. 여기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이 될 거고 아마 이거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마 최초로 이렇게 일단 합의가 시도된 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플랫폼들의 비난을 엄청 크게 받을 것이고 좀 더 다른 정부는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약속된 것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장님 실제로 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이 자영업자들한테 이 진짜 제일 큰 문제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생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제 뭐 왕서방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배달 시장도 많이 컸고 코로나를 통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3사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데가 95% 이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0,000원짜리 팔면 뭐 배달료 3,000원에 뭐 이것저것 수수료 떼면 한 4,500원 정도가 이제 이 배달 수수료 나가는 현재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금액이 좀 높아질수록 어쨌든 좋아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배달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하나가 이제 문제되는 거 하나가 예상되는 게 지금 배달에 이제 콜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 근데 이제 상반기에 그 콜센터가 이제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고용 형태로 해가지고 뱀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오더를 받은 라이더 자체가 그쪽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배달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이제 배달 앱에 그 회사에 이 소속될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선택의 폭은 없다. 지금 공공 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공 앱 뭐 지금 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공공 앱이 좀 더 활성화돼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교수님 이 문제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이 경기를 살리겠다. 특히 뭐 내수를 살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최장 9일간 휴가가 되면서 또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이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20만 명씩입니다. 이 임시 공휴일 지정, 이 내수 경기 진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내수 경기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고민 끝에 아마 나온 이제 결과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연휴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네. 연휴가 길어지니까 아마 뭐 연일 언론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인천공항이 그냥 북새통을 잃었다는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자영업자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많이 소비해 줘야 되는데 연휴가 길어지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임시 공휴일이 내수 진작의 효과보다는 해외 여행 어떤 뭐 이것만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많은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늘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한 내수 진작의 효과를 잘 따져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 연휴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금요일까지 또 시기에서 더 길게 갈 최장 9일 정도 하는데 예. 중소기업은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요. 교수님 이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폐업 이후에 또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이 마무리 말씀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을 안을 좀 들여다 살펴보면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사업형도 있고 또 생계형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생계형과 사업형은 정책이 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사업형 같은 경우는 좀 진흥 정책이 필요하지만은 생계형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정책의 효과를 좀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당장 폐업한 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일자리 대안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또 일자리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좀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떤 재기 프로그램에 기술 교육 같은 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잡이 아니고 요즘 최근에 파타임 잡이라든가 이런 잡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소위 N잡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일자리를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쪼개진 파타임의 어떤 그런 일자리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당장 좀 소득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주는 길이 아닌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회장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안 좋다. 우선은 바라는 거는 지금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부양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거를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때보다 안 좋다는 분이 거의 답니다. 장사가 잘 된다라는 분은 이제 이 주위에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생태계 망가지기 전에 내수 부양책을 좀 꼭 조속히 시행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희 교수님, 네, 이상백 회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서민 경제의 뿌리이자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주체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은 수출 호조 속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는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 체력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